개발자를 위한 취업 과정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저도 이 영상 찍으려고 취업을 몇 번 했었는지 세어보니까 꽤 많이 했더라고요. 취업을 인턴십까지 합치면은 총 6번 직장을 옮겨 다녔었는데, 대학생 때는 한국에서 경영 컨설팅 인턴십을 2번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1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십 1번,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에서 풀타임 1번, 지금 우버에서 풀타임으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세보면은 지원한 거는 한 몇백 번은 했었고, 인터뷰도 뭐 수십 번 받고, 그만큼 또 오퍼도 몇 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했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취업이란 거를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두 번째는 면접에서 잘하는 거, 세 번째는 협상하는 거, 그러니까 오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식으로 협상, 네고시에이션 해야 되는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면접을 어떻게 따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도 살아가면서 친구들한테 조금 더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내 회사에서 이미 일하는 직원이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추천받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쨌든 간에 일단 무조건 면접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있는 지인 입장에서도 내가 추천을 못 해줄 리가 없는 게, 좋은 개발자 찾기가 워낙 힘드니까 보통은 좋은 개발자를 추천을 해주면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줘요. 이런 거를 리퍼럴 보너스라 그러는데, 내가 회사에 소개해준 사람을 회사가 마음에 들어 했다, 그게 채용으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개발자를 찾기 위한 노력과 돈을 덜 들인 게 되는 거고, 나는 회사한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지인의 소개로 면접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면 모두한테 좋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겠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망한 거냐.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방법들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학교 선배, 취업 설명회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면접을 한번 보고 싶은데 추천을 좀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내가 그쪽 회사에 관심이 많은데 회사 생활은 어떤지 혹시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보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빌드업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나도 당신 회사에서 면접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추천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저도 사실 제가 엄청 어릴 때는 모르는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막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나와보니까 이런 게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습이라서 사실 연락을 받는 사람도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나한테도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쳐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니까 막 스팸 이메일 보내듯이 하시지 마시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지인을 절대로 못 찾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력서,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첫 번째로 이력서. 구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봐요. 딱 3초. 그래서 이력서 양식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내 이력서를 그 양식에 확실하게 맞추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레터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한 3문단 정도 되는 내용으로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어필을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력서에 미처 넣지 못한 내용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왜 꼭 이 회사여야만 되는가, 왜 나는 애플이 아니고 구글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왜 나는 구글이 아니고 아마존을 가고 싶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자에게 포트폴리오란 코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만들어 봤었던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거를 GitHub에 올려가지고 내 코드를 공개하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지원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력서만 봤을 때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포트폴리오에 힘을 더 많이 심어줌으로써 그거를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면접을 땄어요. 그럼 면접을 따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면접은 보통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기술 면접, 두 번째로 인적성 면접. 기술 면접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은, 기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료 구조, 두 번째로 알고리즘, 세 번째로 시스템 디자인이에요.
자료 구조라는 건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이 뭐고 어떨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지 숙지하라는 건데, 제 경험상 이거를 배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보면서 관련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인데, 보통 기술 면접을 들어가면은 이 칠판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코딩을 시키거든요. 그 코딩을 시킬 때 보는 게 어떤 문제를 주고 얼마나 빨리 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코딩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봐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알고리즘 관련 문제를 엄청나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컴퓨터로도 이 알고리즘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칠판도 하나 사서 실제로 면접하는 것처럼 칠판에 직접 코드를 적고, 이런 걸 연습하라고 만들어진 웹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제가 그건 다 밑에 적어 놓을게요. 이런 사이트 가면은 보통 문제마다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경험상 각 난이도마다 한 100개씩만 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실제 면접에서는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주는데,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처음 접하면 30분에서 1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준비를 하다 보면 차차 그 시간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인데, 시스템 디자인은 사실 주니어 개발자들을 뽑을 때는 많이 안 물어봐요. 왜냐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뭐 시스템 디자인을 많이 안 해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스템 디자인 문제가 알고리즘 문제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생기는데, 시스템 디자인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네가 우버 앱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할 거냐, 네가 구글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서치 엔진을 쓸 거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 시간이 어차피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를 받고 그거를 완벽하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받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스코핑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뭐 만약에 데이팅 앱을 어떻게 만들 거냐 물어봤으면은 예상되는 유저 수는 몇 명이냐, 안드로이드에서 할 거냐, iOS에서 할 거냐,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문제를 점점 더 작게 추려내고, 아, 이 정도 문제면은 내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대답할 수 있겠다, 이거를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거는 시스템 디자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동영상들을 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상상을 해보면서 아, 나였으면 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러면서 혼자만의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주위 개발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디자인 라운드는 조금 연차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쯤 되면 어떤 식으로 기술 면접을 준비할 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인적성 면접은 보통 인터뷰어가 엔지니어들이 아니고 매니저가 하는데, 이 면접은 보통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은 새로 들어오는 이 애가 우리 팀이랑 문화적으로 얼마나 잘 맞을까, 우리 회사랑은 문화적으로 얼마나 잘 맞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면접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 데드라인을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보통 이 면접은 크게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지는 않고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실무 경험이 많이 없었던 분들은 매니저가 이런 걸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나는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미리 상상을 좀 해보시고 그 상상에 대한 답을 조금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면접을 너무 잘해서 오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연봉 협상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연봉 협상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위는 그냥 오퍼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카카오를 가고 싶은데 카카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네이버한테 오퍼가 와 있어요, 2,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때 카카오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죠. 야, 네이버는 나한테 2,000만 원 준다는데 이거 1,000만 원 말고 3,000만 원으로 올려줘. 그러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개발자를 진짜로 뽑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연봉 협상 단계를 많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가고 싶은데 내가 3,000만 원을 불렀다가 얘네가 오퍼를 취소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회사가 오퍼를 한번 내놓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고, 혹시나 지원자가 부르는 가격을 우리가 맞춰줄 수 없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우리는 뭐 2,500만 원까지는 해주겠는데 3,000만 원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막 한 번 줬던 오퍼를 뺏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원자가 협상을 할 때 좋은 태도를 유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근데 이 협상 단계가 어떻게 보면 면접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면접은 진짜 지원자 입장에서 몇 개월을 죽어라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보는 건데, 이 협상은
단 몇 번의 이메일이랑 전화 통화만 가지고 내 몸값을 한 번에 몇 %에서 몇십 %까지 올려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 준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 협상을 잘하는 게 ROI가 훨씬 높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은 2019년도 기준으로 기술 기반 대기업들 위주였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종들,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